김대호 소장님께서 그때 두 가지를 강조하셨잖아요. 지피지기와 그 다음에 정책 플랫폼. 지피지기는 결국 자기가 안다라는 건데 김대호 소장님께서 진단하시기로는 1987년도 개정돼서 88년도 시행된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이후로 윤석열 정부는 최약체 정부입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당선될 때 상대 후보의 격차가 정말 적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정치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치 자산이 약하다.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강력한 데 비해 여당은 약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까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이명박 정부랑 이제 비교를 해주신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는 압승을 했잖아요. 500만 표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를 했고, 당시 범보수 후보였던 이회창 총재 표까지 합치면 정말 보수 진영의 압승이라 할 정도로 대통령 지지를 받으며 출범했기 때문에 일단 오만해진 소시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당시 그때는 뭐 한나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이제 여대 야수 상황이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기에 최선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로서 좀 억울할 측면이 있고 본인도 그렇게 변명하시는데 광우병 세국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초반에 지지율이 급락했었고 출범이 한 3개월 만에 대통령 실장이야 거의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실을 거의 다 갈아치우는 그런 결단 내렸어야 되는데 그때 저도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인터뷰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 사람들도 집중적으로 뵙고 질문했던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본인들 오만했다, 겸손하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김대우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최약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 플랫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인수위부터 나온 국정운영 국정과제백서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그렇습니다. 책을 보면 책 제목이 있고 일부 2부, 3부 충분히 할 수 있죠. 1부, 2부, 3부 충분히 나눠지고 자기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정과제 같은 경우는 총 5개 내지 6개 정도의 총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외교안보 분야에 어떤 걸 하겠다는 메시지고 거기에 따라서는 세부 과제가 나오면 총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10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제목부터 아니면 주제부터 정확하지 않았다는 게 이건 정말 문제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총론이 부실하다 보니까 강론이 부실했다. 여기에다가 강론 같은 경우는 김대호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단을 하고 홍보를 분석하시던 결과 이거는 전형적인 관료들이 숙제하듯이 각 분야별, 각 부처별 정부 과제가 뭘까, 국정 과제가 뭘까 한번 올려봐 했더니 그걸 취합해가지고 정리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김대호 소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취임 100일 맞이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100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80일 정도, 예를 들어 180일 정도 계획을 더 세워가지고 국정 초기 운영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사회자로서 제가 저도 되게 흥미롭다 세 분께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경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건데요. 마지막에 대통령을 용탄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청와대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의미도 하지만 소통이라는 게 그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이 일방적인 메시지만 냈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4대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 연금 이런 거 개혁한다고 그냥 국회에다 넘겨가지고 국회에서 협상하는 걸로 끝냈어요. 지금 또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최약체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연정밖에 없어요. 아까 가계 협력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다수파가 돼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정과 상식에 맞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기업 측에서는 고용을 유연화해야 되잖아요.
해고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진짜 해고 어려운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살려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거죠. 죽으려고 그 정규직을 늘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기업은 망하라는 얘기고 비정규직을 놔두면은 또 한쪽에서 불만이 있고 근데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노동과 기업이 서로 싸우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걸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야 법 고쳐가지고 야 비정규직 없애고 그냥 전부 다 고용 시장을 좀 유연하게 해서 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업이 나오면은 뭐 대체근로도 할 수 있고 여기서 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다 같이 그런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따르겠어요? 전국이 그냥 아수라판이지. 예? 그래서 이것의 동의를 끊어내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판을 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 심상정의가 35시간 주 4일째 하자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당장 주 4일째 하자고 안 하고 한 10년 뒤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업 여건이나 노동 규율이나 이거 문화를 바꿔보자. 그러면서 얻는 것은 당장에 필요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탈법 불법한 기업들은 혼내줘야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서로 빠타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정의당한테 던져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좀 상상을 여기 조그마한 한도 내서 내가 115석 105석 가지고 어떻게든지 국회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목리를 부려서 이걸 헤쳐나가겠다 이러지 말고 자신이 국정 목표로 내가 올해 내가 마지막까지 온갖 것이 걸려 있잖아요. 당장에 공정하고 상식적인 똑같은 노동을 일하면 똑같이 월급을 주자라고 할 때 걸리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더 시야를 바꾸든지 초점을 바꾸든지 관점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의 협력도 끌어내서 심지어는 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까지 좀 끌어내서 큰 그림으로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보여주면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누구 사법 처리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나 도어 스태핑에서 말할 텐데 그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추진하고 싶은 국정 과제를 이 조그만 틀에서만 하지 말고 완전히 다른 판을 짜서 그 판에 지금 있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서 정치를 좀 하시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야 노동개혁도 할 수 있고 현금개혁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 국회 소수당 쪽수 가지고 할 거 없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은 더 절대 협조 안 하려고 그러지. 이재명이 협조 안 하는 거 다른 판으로 깨서 바꿔서 돌파를 해야지.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재명만 키우는 거지. 앞으로 2년 뒤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이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많이 만나서 말 많이 한다. 아마 윤석열 후보 앉혀놓으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앉혀놓으면 여기 앉으시면 2시간이면 3시간이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일을 가지고 보여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진정한 대화지. 그리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 최강욱 원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최강욱 원장님은 이때까지 지금 정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규모 축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 정부까지 대통령실이 이제 경호실 제외하고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합쳐서 한 500명 정도 선을 유지했다가 지금 정부는 한 3분의 2 정도 규모로 줄이고 수석비서관도 5명을 줄였는데 최강욱 원장님께서 흥미롭게도 대통령실 규모를 갖다 줄이는 게 잘못됐다. 오히려 그리고 60명이라고 하셨나요? 청와 그리고 백악관 같은 경우 수석비서관 정도면 참모가 60명이 된다. 그리고 여기 발제는 13에서 14페이지 나오는 건데 한국도 이제 후보 시간에 배우게 보면 한국 국무회의가 심의 기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각제 국가에서 강요회의 가기는 의결 기구,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인 거고
미국의 백악관이나 아니면 미국의 장관과 대통령 회의는 그냥 참고회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심의 기구라고 해가지고 어중간한 형태를 만들어놨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 심의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거니까 청와대랑 청와대 참모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정치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정책 강요분들이랑 좀 많이 반대되는 말씀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비넷 미팅이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은 그게 이제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제 장관회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간담회 하는 거예요. 장관들한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장관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하고 뭐 이런 의미죠. 법률적 근거도 없어요. 헌법에 근거도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근거가 있죠, 국무회의에. 근데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의에서 대통령한테 안 된다 해봐야 뭐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딕선 대통령한테 구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게 내각제적 요소로 강한 이어질병 부재인 나라인 프랑스는 구속력이 있어요. 의결을 해야 그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그 법률안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사실상 권한이 가장 세요. 물론 미국이 사실은 제일 세지만은 형식적으로는 미국은 의회 우위이기 때문에 의회가 권한이 더 세잖아요. 법률안 제출권이나 예산 제출, 편성권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의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더 제왕적이라는 거죠. 그럴 바에야 실질적으로 하지 형식적으로 책임자가 논의하는 건 다 속된 말로 현실을 모르는 학자들이 하는 개소리다, 뭐 멍멍이 소리다 이런 얘기죠. 좀 알고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더 스태핑 같은 경우를 두 가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할 수 있고 헌법상 권한입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그 미국은 연설을 내잖아요. 그게 1년에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침서예요, 이게. 예? 사실은 우리 한은경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술자리에서는 농담을 참 잘하실 분이겠습니다만 국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유능했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오바마 연설을 아무리 잘해도 누굽니까? 케네디가 연설을 잘해도 연극에서 막고막고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약을 해요. 그러면 예컨대 더 스태핑보다는 저는 월간이든 분기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도 하고 국회가 이걸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인 활동이고 정치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일 잘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고, 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어 스태핑도 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왜 진정성을 인정 안 해줍니까?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국정기획을 제일 맨 먼저 써놨는데 그래서 정말로 정말 잘 준비해서 잘 준비하려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잘 준비해서 좋은 내용 콘텐츠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호 소장님께 제가 궁금한 거는 26쪽에 쓰셨는데 지금 우파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서사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제 민주화 투사라는 서사가 있었던 거고
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의 서사, 뭐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셀러리맨 성공의 신화 뭐 그런 서사가 있었던 건데 윤 대통령은 그게 좀 약하다 그러면서 그게 서사 미정 비전 감동적인 구라라고 약간 뭐 비적으로 쓰셨는데 구라로 저게 된다는 게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의 프로파간다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된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하면 나치 독일의 게벨스가 이제 나치의 프로파간다를 총괄했듯이 약간 뭐 어떤 사람 개인이 됐든 아니 역할을 하는데 프로파간다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좀 감동시킨다든지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된다 그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 뭐 비슷한데요. 아니 그 구라 찾아보면요 한자어도 아닙니다 이거 영어도 아닙니다 일본어도 아니고요 그냥 오래된 어떤 우리 순우리말 같아요. 구라고 뭐 1번 뭐 얘기고 뭐 2번 3번 가면은 뭐 거짓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우리 이제 그 구라를 단순히 거짓말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재미있게 그럴듯한 그리고 감동도 있고 몰입을 딱 시키는 그런 얘기를 구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일부러 좀 썼습니다. 이게 우리 구라는 뭔가 비속어처럼 느껴져 가지고 잘 안 쓰는데 저는 이 구라를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라는 사실은 좀 연설입니다. 이게 저는 1945년 9월 9일 날 메가드가 포고령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소련 점령군은 차스차코프가 이제 이렇게 포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메가드 포고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본관은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과 조선인민에 대해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건을 발표한다. 아주 이게 군인이 관료입니다 사실은. 아주 군인답게 법적으로 분명히 맞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드라이하게 착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련은 뭐라 그랬냐면은 소련은 정치 장교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장교는 뭐냐면 조선 인민들의 환심을 어떻게 살까? 조선 인민들의 가슴에 어떻게 좀 파고들까?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소련의 불공분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블라블라블라 했어요. 이거 가지고 말입니다. 아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이걸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의 위력이거든요. 이게 제 문제는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다 메가더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추경호 장관이 발표한 어떤 별 발표만 합니다. 건강원장이 발표한 내용들 대부분 뭐냐면은 관료 출신답게 딱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재인은 좀 말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정부 얘기는 메가더 닮았어요. 법적으로, 관료적으로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드라이하게 얘기했고요. 문재인은 차스차코프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말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데 우리 윤석열 정부 유세 때 말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너를 안 불러내고 왜 그 많은 어떤 홍준표라든지 뭐 이러저런 사람들을 안 불러내고 윤석열을 불러내냐? 그거에 대한 뭐 기존 정치에 대한 한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에 받은 인상, 사람이 보니까 듬직하고 강단도 좀 있네, 그죠? 뭐 이러저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받은 인상이고 또 그 미션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입각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때 선거 유세 때 말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가슴을 갖다가 보면서 이제 어떤 말들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까먹었습니다. 심사 때 자유 35번을 얘기했어요. 자유를 물고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인수위 백세에도 없고요. 그 예외 없어요. 그 자유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고 적극적 자유, 뭐 지금은 소극적 자유는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 뭐 자유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많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어떤 요런 어떤 자유권을 강조했는데 나는 이런 자유권을 갖다가 중시하겠다라든지 할 얘기 무지 많아요. 근데 자유를 물고 있는 정책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떤 원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는요 5.16 하고 나서 이랬습니다. 자기같이 이렇게 불행한 군인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통성이 좀 취약하니까 다른 거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건대합니다. 사실은 윤석열도 말입니다. 자기 같은 불행한 검사 없어야 된다 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막 그냥 대통령 되려고 하지 않는데 국민이 불러냈다 이거야. 나 그냥 내가 모자란 거 안단 말이야. 근데 국민이 불러냈으니까 내가 국민의 여망에 부합되게 내가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뭔가 하겠다. 그 대한민국의 문제 어떤 임무를 해결하겠다. 원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얘기는요. 서사의 실종이에요. 이게 이래 되면요. 이 가장 큰 게 정책 이전의 말입니다. 이런 큰 서사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철학이나 가치가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정책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만들고 인사를 갖다 하고 예산을 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가장 그 윗단 있잖아요. 윗단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관료는 아까 건조하게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정치는 대중의 어떤 가성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메가드와 차스코프의 차이인데 지금 윤석열과 그 주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딱 성문이 그렇으면 대부분이 관료 출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출신 조금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땅깨의원 출신이 있어요. 땅깨의원은 뭐냐면은 그냥 지역구 재선만 바라보고 그 사람의 시야나 관심이 지역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이 전형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국힘당 의원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서사라는 것 개념이 없어요. 정책 어떤 이 개론 있잖아요. 개론 내지 개념 설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냥 지금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세 분 발표자분들께서 조금 하시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못하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5분 정도 지금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무엇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라고. 5분씩이나 얘기하라고. 네. 해도 돼요? 네. 아니, 저는 그 결론은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시려면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 이걸 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판을 바꾸거나 새로 짜서, 네? 판을 바꾸거나, 있는 판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판을 바꾸거나 새로 짜서, 혼자 하지 말고, 연합해서, 자기 힘이 약하니까 연합해서, 압도해서, 연합하면 압도할 수 있어요. 또는 명분을 잡을 수 있고, 설득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실이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하고 판을 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뜻한 바를 이루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최강호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가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가가 아닙니다. 행정수반이 아닙니다. 본인이 정치 천연병이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정치 천연병이라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 안 합니다. 공약 문제, 마지막으로 공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공약을 안 지키는 게 정치인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잘못된 공약은 안 지켜도 됩니다.
공무원들은 약속을 하면 국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차이는, 민주당은 정치인 중심당이고 국민의힘은 출신이 공무원 출신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 국민이 원하지 않는 약속은 안 지켜도 됩니다.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수비한 지 얼마 안 된 중국하고 단교를 하고 공약할 때 자유중국하고 대만하고 다시 복교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쌩깠습니다. 당연히 중국하고 외교를 잘 해나가는 게 국익에 맞는 거였으니까요. 당시에 중동이 화약고였는데 중동 수습하기도 바쁜데 중국하고 단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 중간평가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그 위헌론으로 돌파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돌파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다이루라는 정치 중도파 거물하고 단일화할 때 비례대표제에 돌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결국 약속을 이행 안 하고 금년 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공약들이었는데 다 쌩깠습니다. 제2부속실을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게 뭐 제2부속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약속이라고 그 약속을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합니까? 바이든의 그 부인, 영부인께서 직업을 따로 갖고 계신 분인데 영부인실이 22명이나 있습니다. 그 직원이 수석급이 영부인 실장이고 영부인실 만드세요. 제2부속실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호 소장님께 간단히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 문제는 하루까지가 법무부인 줄 모르고 나대다가 지금 현재 다치더라 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치 문제 정말 어렵게 돼 있습니다. 내치 정말 어렵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들이 있는데 그 불만을 기존 정치권이 해결해 못 해주니까 검찰총장 출신을 갖다 불러낸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이가 뭔가를 유능하고 경제도 잘하고 민생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놈만 확실히 때려잡아줘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어쨌든 호랑이 등에 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과장 올라가야 될 산이 눈 덮인 설산을 등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런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산 등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 끌고 이렇게 슬리퍼 반바지 입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이 너무너무나 건실해서 그렇습니다. 시야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 시야들이 넓은 사람들이 주변에 더글더글 하면은 저렇게 안 되거든요. 대부분 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야들이 이제 좁아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야 될 산이 어떤 산인지를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자기가 올라가야 될 산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경로가 어떠해야 되고 이게 바로 정책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온 거는 인수위 백서라고 하는 거는 그것의 아주 초안 중에 초안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인수위 백서 중에 제일 나은 백서는 이명박 정부 백서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나중에요. 계속 이명박은 8.15 때 말입니다. 계속 새로운 국정, 녹색 성장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정사회하고 계속 새로운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큰 남론을 던졌거든요. 그 준비가 잘 돼 있는 이명박조차도 매 8.15마다 큰 어떤 남론들을 쫙 던졌거든요. 그것도 주로 국가경영의 어떤 그 담론을 다 던진 겁니다. 공정사회, 녹색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아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한꺼번에 출발할 때 준비를 못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 정책 플랫폼을 끊임없이 디버깅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큰 아젠다 말입니다. 공정사회, 녹색 성장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에 8.15 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느낌에는 아마 새로운 어떤 이 경제 비전, 국가 경영의 비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정부는 제가 볼 때는 100일 플랜을 준비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또 윤석열의 무능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좁다 보니까 100일 플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100일 플랜이 있었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쫙 날짜로 놓고 언제 뭘 할지를 찾아 세워놓고야. 물론 설계 변경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돌발 사태가 계속 기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일 플랜을 갖고 움직이는 거하고 그거를 갖다가 없이 움직이는 건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부는 아까 통일부발 큰 뉴스라든지 박순애발 어떤 그런 어떤 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뛰어들어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문책상이에요. 이거를 보고 대통령이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하고 이러저런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보니까 오케스트라 악보 없는 오케스트라 악단이에요. 자, 오케스트라 악보 없으면요. 개별 연주자들이 그러면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연주를 하냐? 연주하면 거의 불협화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연주하다 보면은 지금 같은 지역에서는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아갑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악보 없는 오케스트라인데 문제는 악보만 없는 게 아니고요. 지휘자의 기량이 모자랍니다. 연주자 기량이 모자랍니다. 서로 호흡 맞춰서 연습도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987년 이후에 최약체 정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인식만 하면 모든 거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스스로 몸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삽니다. 칸트가 그랬고요. 마스시타 뭐 등등등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마스시타한테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수학교 2학년인가 밖에 안 나왔으니까 평생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겨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평생 운동을 했다. 그러면서 거의 90까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도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학습 능력 하나는 분명히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아직까지 분명히 그 기회는 있고 성공 가능성 아주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